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에게 호기심이 많은 개냥이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수의사 선생님에게 모두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는 일산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양승화 수의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부요로기 편입니다. 강아지가 물을 잘 안 마시는 경우도 있나요? 물을 잘 안 먹는다는 생각은 보호자의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꼭 물을 음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수분은 물을 먹는 것 빼고도 충분히 음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애들이 먹는 사료, 건사료죠. 건사료. 수분 함유량이 적죠. 당연히. 수분 함유량은 10% 내외. 드라이푸드. 그럼 드라이푸드인 사료를 먹는 애는 물을 먹어야겠죠. 그럼 물을 어떻게 먹는 게 맞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봐야겠죠. 객관적으로는 강아지가 물을 많이 먹는다. 그럼 킬로그램당 100ml 이상의 물을 먹는 거고. 그걸 다음증. 물을 너무 많이 먹어 물을. 그거는 병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생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생리적인 문제는 뭐냐? 겁나 짠 걸 먹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이 더운 날 뛰고 왔어요. 그럼 물 많이 먹겠죠. 병적으로 물을 많이 먹는 거는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정상인 애들이 얼만큼 먹어요? 정상인 애들은 대개 킬로그램당 50에서 50 전후를 먹겠죠. 근데 그것도 또 활동량과 생리 활성도에 따라 달라요. 제일 좋은 거는 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한 요 배출량은 정상이 개가 킬로그램당 요가 발생하는 건 2ml 내외예요. 선생님 혹시 물 에비앙 마시면 강아지에게 좋을까요? 이거 좋은 말씀인데. 에비앙 비싼 물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수, 정수와 생수의 차이는 뭘까요? 선생님 저는 주는 물 아무거나 마십니다. 전해질 물질, 무기질이 좀 있냐 없냐의 차이겠죠?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겠죠. 소화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배출합니다. 배출을 하는 게 응아도 나오고 소변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게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썩는다는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 산성. 산성이 상태가 많이 있으면 몸이 안 좋아지겠죠? 그럼 알칼리 같은 걸 좀 먹으면 좋겠죠? 그건 뭐 단순 논리죠. 그거를 우리가 내가 산이 많이 생겨. 어쩔 수 없어. 뭐 알칼리를 계속 먹으면 좋아질 거야. 우리 몸은 이미 다 알아서 어느 정도 해요. 정상적이면. 근데 그게 도움을 준다는 개념으로 하면 알칼리수 같은 게 좋겠죠. 에비앙 당연히 좋죠. 정수보단 생수가 좋겠죠. 물을 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선한 물. 정수라도 자주 물을 갈아주시고 오랫동안 방치를 안 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면 강아지 포카리 스웨트는 어떤가요? 그게 이제 전해질 좀 주는 거죠. 주로 주는 거는 뭐 찬성하진 않아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세포 내외액이라든지 그런 거의 조성이 사람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뭐 매일 포카리 스웨트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그죠? 선생님 음수기 사용 괜찮은 걸까요? 저도 이거를 우리 강아지들한테 해봤어요. 호기심이 있는 친구는 좋아요. 특히 고양이들은 순환시키면서 이제 물도 순환이 돼야 좋은 거니까 이제 고양이들은 흐르는 물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 이렇게 뽀록뽀록 분수처럼 고양이들한테는 효과가 많은데 강아지들은 조금 뭐 이게 뭐 제 주관적인 경험일 수가 있어요. 잘 안 되는 애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보호자분들이 장기간 좀 같이 있으시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셔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혼자 애들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물을 먹는 게 조금 안 좋다는 걸 아시니까 그런 이제 음수 기계를 하는데 그래서 강아지 음수 기계는 잘 활용하는 놈은 잘 활용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애들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뭐 이제 견주분들이 보호자들이 판단해야 되시는 문제 같은데 사용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는 괜찮은 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증이 되게 중요해요. 다음증.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건 결국은 물을 먹는 거는 신호는 뇌에서 보내겠죠. 그죠?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뭐 약간 좀 갈증이 느낀다. 갈증 느끼는 것도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탈수가 있다. 조금 물을 먹어야겠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근데 이제 병적인 경우가 있어요. 병적인 거는 물을 먹는다고 그래도 병적인 상태에서 몸이 생기면은
그 수분에 대한 이용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뇌는 자꾸 충분한 음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뇌는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에 물의 이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질문. 장염 아닌가요? 당뇨병. 사람 당뇨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사람 당뇨에서 소아 당뇨 같은 일형 당뇨라고 하는데 다음증이 되게 저희 임상 수의사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증으로 오는 외과의 대표적인 질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궁축농증이라는 거예요. 자궁에 고름이 차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화를 하지 않은 뭐 중성화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중성화는 동물들에 상당히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중성화를 이제 하지 않고 있었던 친구가 여러 이유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감염성 이유죠. 하행성 감염에 이런 호르몬 문제라든지 자궁축농증이 발현됐을 때 이 농이 상당히 이제 체내에 많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이 음수량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물의 이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재미난 경우 중 하나가 행동학적 문제도 있어요. 물을 안 마시는 경우보다 많이 마시는 게 더 심한 경우이군요. 예, 물을 안 먹는 친구들은요, 전통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금 짜게 먹으면 물 많이 먹어요. 물을 정말 안 먹는 친구들은 다른 문제가 좀 있죠. 사실 되게 아주 중증의 병들이 있어요. 중증의 병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대표적으로 물을 아예 안 먹게 되면 전신적 질병이 크죠. 그러니까 물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 정도면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말기 질환 환자애들도 그래도 음수는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음수를 못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스스로 이제 체내의 기능들이 현저히 떨어진 말기 질환 환자들이 좀 더 많아요. 다만 진짜 물을 안 먹는 거를 명확하게 보려면 요량이 상당히 좀 적고 요가 되게 진하고 요 농축도가 높다는 거예요. 왜 농축도가 높냐면 물을 적게 먹으니까 체내 수분량이 적으면은 바깥으로 빼면 안 되겠죠? 그럼 희석료가 아니라 농축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하부요로기 질병들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하부 요로기. 요로기는 결국은 이제 비뇨기라고 그러죠. 비뇨기. 신장에서 요를 만드는 건데 하부라고 하는 기준은 방광 이하부터 하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부 비뇨기계는 신장이죠. 여러분 질병이 워낙 뭐 다양하니까. 하부 비뇨기계 쪽의 가장 큰 문제는 감염성이 일단 첫 번째예요. 상부에서 만들어내는 요 자체가 방광 내 환경의 문제에 의해서 정체가 되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려오는 길에 요 자체가 좋은 요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상부랑도 관련이 있죠. 신장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뭐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비뇨기계 가면 뭐 왠지 뭐 청결치 않아서 아니에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은 뭐 마찬가지죠. 하부요로기 관련 수술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뭐 대표적인 수술은 결석에 의한 거죠. 대개는 염증들이 많이 생기니까 염증 개선을 하기 위한 약물을 먹고요. 결석은 결국은 이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결석 종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의 pH 환경에 따라서 생기는 결석이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결석이 있어요. 그런 결석들은 결국은 비뇨기계 어떤 흐름, 막히게 될 경우에는 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법이죠. 뭐 결석이라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녹는 결석도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아픈 질병 중 하나가 요로결석이라고 하던데 강아지, 고양이도 그럼 엄청 아픈가요? 아파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쓰러져서 오는 경우도 많고 강아지도 오줌을 못 누면 이제 쓰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대개인데 강아지들은 조금 막히게 되면 이제 억지로 오줌을 노력을 하면서 힘을 막 주면서 요를 보다 보면 보호자들이 딱 보면서 피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피가 보이면 이제 보호자들이 놀라서 바로 오시지. 선생님 그럼 결석 수술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뭐 전통적인 수술은 환부에 직접적인 컨벤셔널하게 열어가지고 결석을 빼고 그쪽을 다시 정상으로 수복을 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 이제 작은 요로 결석 같은 경우는 요도 내시경을 통해서 특정 레이저를 쏴가지고 깨가지고 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케이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선생님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석 사이즈가 3mm 이하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요량 배출을 높게 하면서 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관찰을 하면서 계속 좀 보고요. 근데 이제 5mm가 넘는다. 심지어 7mm, 8mm 방광에 있다. 그럼 얘는 언젠가 막힐 수 있는데 조심해야지.
크기가 꽤 커요. 그리고 자주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두세 번 오줌 눌 때 피가 계속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좋죠. 지금 당장 막히지 않았더라도. 왜냐면 힘들어요. 오줌에 피 나와봐요. 경험이 저는 없어가지고 모르긴 하겠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예민할 수 있는 질문 결석 수술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수술 비용.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정보에 대한 제공의 오픈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복을 한다는 수술은 뭐 최소한 기준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개복의 개념, 뭐 중성화를 제외하고는 100만 원대 단위가 돼야겠죠. 왜냐면 여기는 그냥 개복만 하는 게 아니라 개복 이후에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개복을 하는 거에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마취나 전에 혈액 검사, 엑스레이, 진단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중대진료라는 걸 이제는 다 동의를 받죠. 참고로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개복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큰 수술이에요. 그런데 동물에서는 안 그렇다? 아니죠. 똑같죠. 방광결석 수술 비용은 보통 입원비를 제외하고는 보통 개복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 100만 원 초반대부터 200만 원 중후반. 그다음에 입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조금 도움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물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하면 할수록 검진 같아요. 미리.